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돈 많이 버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개정세법 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세법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수업을 하면 이렇게 대충 알아먹고 아 이런 거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 많이 하시죠? 안 해요? 저는 수시로 이제 여러분들 그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법제처 들어가서 자료 다 뽑아내고 국회 들어가서 자료 다 뽑아내서 나름대로 혼자 다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정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누더기 세법이 됐죠. 너무 자주 바뀌었죠. 그래서 뭐 세무사들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해놓고 다시 봐야 돼요. 왜냐면은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 법제처라든지 국회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전부 다 답변이 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개정세법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 이번에 많이 개정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오는 것들, 그죠? 그래서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취득세 세율이 개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도 좀 많이 개정이 됐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상속세, 증여세는 세부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료에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잘 아시다시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규정 있죠?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기본세율 자체가 4%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3%로 갈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규정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 2주택자였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로 구분을 해서 8%를 적용할 것이냐 12%를 적용할 것이냐. 근데 아마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하도 많이 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가끔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뭘 오해를 좀 하시냐면 이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4주택이냐 요 주택수 계산할 때 되게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주택이 됐다. 2주택 상태에서 집을 샀을 때 8%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가지고 3주택이 되면 1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주택이다, 2주택이다, 3주택이다, 4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주택수예요. 취득 후의 주택수라고 해요. 취득 전의 주택수가 아니고. 그것도 몇 세대 기준으로 따져요? 세대 기준으로 따지죠. 1인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세대 기준. 그러니까 이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양도소득세에서 알고 있는 세대하고 똑같아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하나 있긴 해요. 하나 있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고봉양이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동고봉양이 60세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동고봉양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12% 중과세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한 단계 내려가죠. 3주택이면 8%고 4주택 이상부터가 12%고요. 단 이때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 일시적인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알고 계시는 그 2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1에서 3%까지만 적용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쪽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죠. 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었을 때 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얘가 1주택이 되려면?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예를 들어서 자,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에 팔아야죠. 그죠? 그래야 몇 주택이 돼요? 1주택으로 봐주죠. 자, 두 번째는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 이걸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 상태에 걸려요. 근데 얘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고 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1주택이 돼요? 3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습니다. 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됐는데 이 종전주택에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2주택에 걸려요. 근데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고 이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요때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집으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입신고까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1년 이내 양도했었을 때 우리가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한해서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냥 3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집을 사가지고 이 집을 샀을 때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됐죠? 그러면 이거 몇 프로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그렇죠.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주택까지? 2주택까지는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주택 상태인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1%부터 해서 몇 프로까지요? 3%까지예요. 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 내야 돼요? 역시 1에서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취득을 했어요.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 집은 몇 프로 내야 돼요? 이 집은. 원래가 8%죠, 얘가.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역에 있는 집을 샀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서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으니까 원래는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8%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8%가 나와야 되는데 몇 년 이내 팔면? 3년 이내 팔면 이게 1%에서 3%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3년 지나서 팔면 그때는 8%고 얘가. 그러면은 이 경우는요. 똑같죠? 이 경우도 원래는 몇 프로? 8%인데 몇 년 이내 팔면? 1년 이내 판다면 1%부터 해서 3%까지 적용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되면 원래 8%예요. 그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전에 있던 집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몇 년 이내 파시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3년이고 종전에 있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면 1년 이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야.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죠. 우리가 지금 증여거래에서도 이번에 중과 규정이 하나 나왔죠? 12% 규정. 상속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왜 증여가 지금 중과 규정이 나오는지 아시죠? 아세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가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세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도 좀 줄이고 또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팔아야 돼요. 팔아서 주택수를 줄여야 돼요. 근데 팔려고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보통 비싸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싸냐 증여세가 비싸냐 물어보면 보통 어느 게 더 비싸요? 대부분은 증여세가 비싸다 그래요. 왜냐하면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거든요. 양도소득세가 6에서 이번에 이제 한 단계 더 추가돼서 45%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10에서 50%하고 6에서 45%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증여세가 높죠. 그러니까 증여보다는 양도가 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양도소득세가 중과 규정이 있죠. 플러스 20% 되거나 플러스 30% 되거나 그래서 최고 플러스 30%가 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6월 1일 이후부터는요. 플러스 30%예요. 그러니까 6에서 45가 아니라 36에서 75가 돼요. 증여세 이거 이따가 양도소득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양도소득세 내느니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증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 10억 낼래, 증여세 5억 낼래, 차라리 증여세 5억 내겠다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증여하게 되면 받은 사람한테 세금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겠다 이야기예요. 규정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전제 조건은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만요. 그래요.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비조정대상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증여 자체는 유상은 비조정대상 지역도 중과세 규정이 들어가지만 무상일 때는 조정대상 지역만. 그것도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짜리.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짜리는 12%로 갑니다. 이제 아셨죠? 단 그게 누가 증여를 받았을 때냐? 자, 요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중과 규정이 배제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보면 다 1세대 1주택이라고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만 딱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은 중과 규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증여를 했을 때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어야지 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아셨어요? 누가? 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페이지 지금 자료 나가 있는 거 보시면 13페이지 보세요.
자,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해가지고 지금 이 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밑에 지금 설명 나와 있는 거 봐보세요. 설명 나와 있는 것에서 제일 밑에 거 봐보세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야지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증자는 다주택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그때 증여하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증여를 하게 되면은 부모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큰일 나요. 무슨 아들이에요 요즘. 네. 자녀 집으로 가겠죠. 그 막장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준다는 이야기는 보통 부담부 증여 이런 형식이잖아요. 네가 나를 모셔. 그러면 내가 있는 집 너 줄게. 나 이거 주면 나 집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 모셔.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고봉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 규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구를 지금 규제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가 다주택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종부세를 줄이려고 지금 하는 방법 이걸 규제하고 싶은 거니까 누구를 지금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냐면 증여자를 때려잡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수증자는 다주택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증자가 무주택자여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취득세 세율 계산할 때 보통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몇 프로 낸다 그래요? 4% 낸다고 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4%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몇 프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매매로 샀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몇 프로 내야 돼요? 4.6%라고 이야기해요. 왜 4.6%냐면 거기에 0.6%가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거래할 때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1%다, 2%다, 3%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1%, 2%, 3%로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주택이 1%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6억 이하. 그죠? 그 다음에 3%가 나오는 경우는 9억 이상. 9억부터 3%예요. 9억부터. 그러면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쓰기 싫어서 그냥 중간치 잡아준 거예요. 2%를. 그러면 2%짜리는 7억 5천짜리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세히는 안 썼어요. 무슨 말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는 뭐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짜리는 항상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냐면은 0.2%예요. 부가세로. 그냥 아예 0.2%라고 외우시면 돼요. 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장판지짜리로 제가 드린 것에 대해 드렸을 때는 그걸 다 설명을 써놨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자, 표를 지금 적어놨죠? 취득세 세율표를 지금 적어놨잖아요. 유상취득. 그래놓고 가로 안에 밑에다가 가로 안에 조금 세율을 높게 적어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포함한 세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세율은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없는 세율이고 단 순수하게 그냥 뭔만 적어놨느냐? 취득세 세율만 적어놓은 거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얘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8%죠? 일시적 2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8% 세금이 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8%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다. 그러면은 8% 계산해서 8천만 원 나오는데 더 나옵니다. 왜? 뭐가 붙을 거니까? 부가세가 붙을 거니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붙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특세는 전부 다 0.2%예요. 그냥 무조건 0.2%.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면제.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터 3%까지는 요 세율의 딱 절반을 잡아요. 절반의 20%예요. 그러니까 1%의 절반이 0.5죠. 0.5의 20%니까 0.1이에요. 3%의 절반이 1.5죠. 1.5의 20%니까 0.3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6억 원 이하짜리는 1.3%가 나오겠죠.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얘가 안 나올 거니까 1.1%가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9억 원짜리는요. 3.5가 나오겠죠? 3.5가 나오는데 역시 국민주택 이하면은 3.3이 나오겠죠. 농특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중과세가 되는 8%짜리하고 12%짜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 중과세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 이거 그냥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보셔도 되고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8%짜리하고 12%짜리는 3배하고 5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3배냐면 취득 쪽에 3배고 취득 쪽에 5배예요. 취득 쪽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4%거든요. 표준세율이 4%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여기에 3배인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 합치니까 6%에다가 2% 더해서 8%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율이. 12%짜리는 여기가 5배,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가 되느냐면 10%가 되니까 10%에다가 2% 더해서 12%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몇 배 하느냐? 3배 합니다. 여기에 3배 하니까 0.6%고 여기에 5배 하니까 1%예요. 요건 그대로 나오고 요건 0.4%가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4%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의 20%예요. 이 금액에. 그러니까 관심 없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짜리는 실무상으로는 몇 프로 내느냐면 9% 냅니다. 12%짜리는 실무상으로 13.4%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2%짜리 중과세다 그러면은 거기에 1.4% 추가해서 13.4%를 낸다. 8%짜리는 1% 추가해서 9% 낸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설명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부가세까지 설명을 안 하실 거면 요것만 나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나올 거니까 이 금액보다는 더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세대 기준에서 아까 우리가 1주택자가 되느냐 2주택자가 되느냐 3주택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때 1세대 기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주민등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세대로 봐요. 세대 기준으로. 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무조건 들어가요.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차피 못 피해가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혼해야 돼요. 아니면 몇 세?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 자, 그래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든지 또는 뭐 부모 자체가 요즘 이제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뭐 30세 미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부모는 상관없고 대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30세 미만이죠? 자녀. 요 자녀는 무조건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같은 세대 안으로 집어넣어요. 같은 세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집을 가지고 있고 나도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3주택자입니다.
아시겠나요? 다만 1세대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죠. 1세대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첫 번째는 30세 미만의 자녀 중에서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기준 중위소득의 얼마 이상이냐면 4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 세대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1세대 비과세 판단할 때 독립세대가 가능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분들 검색하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다니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야 됩니다. 취득 시점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몇 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다면 65세입니다.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근데 여기 취득세는 6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 출국 같은 경우에 내가 출국을 하게 되는데 90일 이상 우리가 출국을 하게 돼요. 세대 전원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소를 놔둘 수가 없는데 잠깐 짐 같은 경우 맡기려고 다른 집에다가 주소를 놔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같은 주소에 들어가 있어도 별도 세대로 봐줘요. 왜냐면은 짐을 맡아주거나 지금 하기 위해서 또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잠깐 머물기 위해서 주소를 놔두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지금 같은 세대로 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까지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요 세 사람만 우리가 독립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대가 되려면 일단 주소 분리가 돼야 돼요. 주소 분리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은요.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 이상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30세 이상이 되면은 그냥 독립세대 인정이 돼요. 왜냐면 독립세대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아까 독립세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몇 세 미만이에요? 30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30세 이상부터는요. 독립세대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세대 안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치지 않는 경우,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동거봉양일 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잘 보셔야 될 게 잘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 합쳐서 주택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득을 해서 1주택이 되느냐,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되느냐, 취득을 해서 3주택이 되느냐지 1주택자가 취득했느냐, 2주택자가 취득했느냐가 아니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되면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득 후에 주택수 가지고 계산하는데 당연히 그 주택 들어가고 다른 주택 있으면 들어가고 거기에 뭐 또 들어가요? 입주권 들어가고 분양권 들어가고 오피스텔 다 들어간다고요. 다 합쳐서 주택수에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리 났죠? 법이 거지 같아요.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언제 들어가느냐면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에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분양권 자체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당신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분양권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됐을 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2개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죠? 이건 여러분들 아마 양도소득세에서 아시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잔금일이에요.
우연치 않게 두 개가 잔금일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알아서 선택하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자다.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이번에 집을 두 개를 샀다. 그러면 합치면 이제 몇 주택이 돼요? 3주택이 되는데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근데 잔금일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취득한 걸로 보는 게 나아요? 무엇부터?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지금 1주택자라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무엇부터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얘를 먼저 선택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얘를 취득을 해서 몇 주택이 돼야 돼요? 1주택이 되면 1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3%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이제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되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가니까. 근데 만약에 얘부터 취득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얘는 일반 세율로 가지만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2주택에 걸리니까 8%짜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물론 내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1주택자면 얘를 먼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은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죠? 그 다음에 얘를 취득한 걸로 봤다. 그러면요. 3주택이 됐잖아요. 3개가 됐죠. 그러니까 8%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얘를 먼저 취득한 걸로 봤다. 그러면 이건 1에서요. 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취득한 걸로 봤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요게 쌀까 요게 쌀까 계산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답이 나오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세대 내에서 취득을 했으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배우자랑 공동명의다. 그러면 각자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주택에 걸린다고요. 근데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잡아줘요. 공동명의여도. 그러니까 다른 세대하고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 근데 같은 세대 내에서는 그냥 몇 개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같은 세대 내에서는. 동일 세대 내에서는. 그러니까 동일 세대 내에서는 그냥 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주택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세대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잘 보시고 뭐 상속은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2에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을 받은 것 중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단 몇 년까지만 안 들어가느냐면 5년까지만 안 들어가요. 5년까지만. 그러니까 5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다음에 제일 핫한 거였죠, 이게. 1억 원 이하짜리.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짜리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금력이 되는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요. 1억 이하짜리 다 쇼핑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이하짜리는 중과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애초부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르기 전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매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르기 전에 올해 이제 또 5월 말 정도 되면은 또 시가표준액이 다시 공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는 지금 건질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서 건질 것이냐. 6월 1일 이후에 건지게 되면은 이미 1억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에 걸리게 되면 중과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게 아까 몇 년이네? 3년이네. 근데 둘 다 모두 무슨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1년이네. 그러니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만 1년이네.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3년이면 돼요. 3년.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샀어요. 자,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분양권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집을 사가지고 몇 개가 된 거예요? 2주택이 된 거죠?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3년, 1년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집으로 전환됐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분양권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나면 뭘로 바뀌어요?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잖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 종전주택이 되고 얘가 신규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이쪽 집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요 날로부터 몇 년? 1년 또는 3년 이내. 이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또는 3년 이내 이 집을 팔고 이 집으로 들어가든지 하라 이야기예요. 요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1년 또는 3년이 아니고 이게 맞잖아요. 해석상. 아시겠죠?